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일 만이죠. 합당 논의 숨가쁘게 전개가 됐다가 결국 일단 지방선거 전에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어젯밤 최고위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전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추진을 했던 그리고 제안했던 정청래 당대표의 그 의도가 순수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부 다 이 민주진영의 대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향은 맞았는데 이 방법상으로 지도부가 과정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관리가 일단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당내 반발을 샀고, 원래 그건 논의 과정 중에 생겨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앞뒤가 바뀌다 보니까 먼저 지르고 그리고 나서 수습을 하려니 이게 분란이 훨씬 가중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에선 첫 단추를 잘못 꿰기 때문에 일단 멈추고 논의는 밑에서 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합당 논의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후에 보면 사실 또 문건이란 게 나오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벌어졌는데 또 그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조국 혁신당에서 13일까지 또 이거에 대한 입장을 내달라고 이제 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조국 대표님을 비롯해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웠을 거는 같아요. 제안을 일방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제안한 쪽은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실 뭐 좀 일정 부분 당에 대한 공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 그런 심기들이 전부 다 좀 포함이 됐던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 문제는 먼저 민주당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그런 13일까지 선을 긋는 것은 좀 압박으로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어제 이제 의총 관련한 그 보도들을 쭉 봤는데 보도에 따르면 좀 한 2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합당을 지금 선거 전에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입장을 표명한 분들 수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미 그런 컨센서스니까 공감되는 충분히 초재선 뭐 그리고 다선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 지금 지도부가 이러한 과정 관리, 그 과정 관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저희들 회의할 때도 많이 나왔거든요. 지도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 관리를 잘 해가는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에 대해서는 일단 실패했다. 그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당에 큰 무리가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고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제 뭐 몇 분들이 대표적으로 나가서 말씀들을 하신 거죠. 급히 들어오시느라 물도 한 모금 못 드셨는데 좀 드시면서 천천히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혁신당이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놓겠다 했는데, 혁신당 쪽에서 지금 취재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 때문에 우리 당도 몸살 앓은 피해자다, 사과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보도가 있어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뭐 그 죄송한 마음들을 민주당 의원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과정 관리가 실패한 부분들이 불똥이 튄 거죠. 저도 그런 부분에는 일견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이 저희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서 조국 대표가 지난 주말에 13일까지 데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또 요구를 했던 게 합당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선거 전에. 두 번째는 합당을 안 한다면 선거 연대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선거 연대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제 의원총회와 최고위 이후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일단 준비는 만들어서 선거 후에 합당을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는 있는데 선거 연대 얘기가 없어요. 선거 연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선거 연대는 지금 상태에서 선언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양당 간 그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연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선거 전략상 연대를 할 지역과
뭐 이런 것들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죠. 네. 제가 지난 총선 때 22대 총선 때도 진보당과 그런 연대를 해서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지역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럼 지금 시점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선거 연대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네. 이렇게 다만 이제 순서상으로 이 합당 논의가 진행되다 사실 이제 그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양당 간 좀 정리를 먼저 하고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호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연대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또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연대가 가능하다 또 좋겠다라고 판단하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지방선거는 이제 기초, 광역 그리고 단체장 이렇게 한 4파트 정도의 선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조국혁신당이 유력하게 후보를 낼 수 있는 호남 지역들 뭐 이런 곳들은 뭐 그러한 논의들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연대라는 측면에서 호남 같은 지역. 제가 지난 보궐선거 때 뭐 곡성, 담양, 영광 선거를 직접 가서 또 진두시위도 해본 경험상으로 그런 지역들에서는 연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합당뿐만 아니라 2차 특검 추정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정치적 입지 또 정치적 리더십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리더십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투명한 당무 운영, 당원 당규 개정 논의 중단, 편가르기 중단, 합당 논의 중단 이 4개를 얘기를 하셨고 그중에 하나는 합당 논의 중단이 일단 지금 결론이 났고요. 자, 어떤 맥락에서 이 리더십 재정비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지도부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일단 원칙이 명확해야 되고요. 이 관리가 투명해야 됩니다. 이 원칙과 투명성을 기반해 지도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속도라든지 성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원 당규상으로 그 저희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좀 살피면서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4가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3가지 중에서 당원 당규 개정 논의 중단이란 건 좀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는 건가요? 지방선거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당원 당규 개정들이 좀 있었죠. 1인 1표제를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런데 지방선거 이제 후보들이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 상태에서 당원 당규 개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자체로도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방선거를 마무리할 때까지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개혁과제 잘 해나가고 그리고 선거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3가지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에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수당이 여당을 겨냥한 거다. 그게 아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도 또 설명이 있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보통 이제 입법은 여야 간의 합의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지금 어쨌든 정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나 개혁 법안 같은 것들은 사실 반대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속도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공교롭다는 표현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 이제 결성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이 지난해 말 그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셨고 지난해에도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이 모임에 참여를 하고 계신 있습니다.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모여서 네. 모임을 결성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게 그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저희는 기사가 나온 겁니까? 네, 저희는 이 모임을 왜 만들었냐면 예. 제가 이제 한 4분 정도의 의원님 그리고 전문위원 4분 해서 총 8분으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봤어요. 예. 다 관련된 대장동 대북송금 등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 출신들입니다. 예. 근데 저희 힘만으로 이게 하기가 너무 버겁고 뭐 저 역시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어서 더 이상 특위 활동이 쉽지가 않고 네, 저도 이제 어제부로 특위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지방선거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국회 네. 사무처로부터 이제 네네. 임기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이건태 의원님 등과. 굉장히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실무적인 이유인 것 같이 들리네요. 근데 네. 저희들이 법무부도 뛰어다니고 여러 가지 뭐 수원구치소에 가서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저희가 면회도 여러 차례 하고 했지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조금 더 팩트를 더 많이 확인하고 이 주장들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모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친전을 돌렸어요. 전 의원실에. 그러셨어요. 전 의원실에 친전을 돌리니까 처음에는 저희 단톡방에 한 10분 들어와 계셨고 지금 이제 80여 분 이상 모였는데 굉장히 빠르게. 그 안에는 당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기 지금 때문에 이 말씀은 친척 모임이다라는 지금 네. 해석에 대한 반론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는 네. 순수하게 지금 현재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정치 검찰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순수한 모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재판 속개해야 된다고 맞불을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죠. 네. 헌법 제 84조에 보면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는 뭐 어쨌든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그것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지금 이거는 단순히 본인들 당내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그 보도가 또 하나 나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친이낙연계라고 보도를 하시는데 네. 이진년 전 대구시 의원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하려다 최종 철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걸 갖고도 해석이 나와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분 페이스북에 쓴 글 등을 보면은 본인이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등을 본인이 약간 자백하는 페이스북 글도 네. 있었고 예. 좀 부적절한 내용들이 발견이 돼서 네. 제가 알기로는 임명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다 이유들이 명확한데 네. 해석을 낳는 것이 이제 뭐 지금 네. 친이낙연계다. 또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임도 이른바 요새는 비당권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원들이 주로 모여서 일종의 새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재미는 있죠. 정치가.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흔히 많이들 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좀 친하게 지내서 문제를 바깥에서 풀고 안에서는 좀 협의하는 모습들, 협치하는 모습들을 좀 더 보이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면은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만나?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의원들은 상호간에 서로 많이 얽혀 있습니다. 네. 뭘로 딱 재단하듯이 이쪽 저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뭐 정치부 기자님들께서 네. 근데 때로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요. 뭐 어떤 이제 이해득 씨를 위해서 가끔씩 뭐 해쳤다 모였다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나 대체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최근에 그러니까 직접 요새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적체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네. 지금 국토교통위가 의원께서 계속 문제 제기해왔던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증인을 어제 고발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지난해 계속 제기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발을 한 이유가 궁금하고 또 어떤 분들을 고발하신 건지 네. 그 국회 위증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시기에 왜 했냐가 아니라 네. 저희 절차상으로 지금 이제 국정감사를 작년에 했던 거 예.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네. 어제 이제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을 했고 보고서를 채택했을 때는 국정감사 과정 중에 나왔던 고발건, 감사건들을 같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과정 중에 하나였고요. 네네네. 마침 이제 시기가 그렇게 잘 이렇게 맞물렸던 거죠. 네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다원시스라고 하는 철도 납품업체 납품 비리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건을 했고요. 네. 그리고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 이제 김건희 씨의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네. 용산 대통령 관저공사와 관련돼서 국회 내 위증한 사례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을 하나 고발을 했고 또 다원시스 철도 납품업체 대표에 네네. 대해서 저희가 4천억 정도를 그 성금을 편취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해서 2건을 어제 위증 사례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도 열리고 그 다음에 또 국정조사 등등을 하면서 절차적으로 결국은 보고서가 채택한 후에 이제 고발을 하는 그런 그렇죠. 순서가 있는 건데 네. 지금 대통령이 아까 앞서도 뭐 국회 입법 속도 얘기도 네네. 했고 이 위증죄 고발도 왜 이렇게 적체가 됐냐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해왔던 어떤 그 절차들이 좀 더딘 거죠. 더딘 거잖아요. 네, 더딘 건데.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느끼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사실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민한 법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자꾸 거부하고 싶으니까 네네.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을 자꾸 연기를 해요. 간사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자꾸 미루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한두 달 밀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겠네요. 협의가 한번 불발되면 한 달이 가고 네네. 또 불발되면 또 한 달이 가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을 좀 토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행보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네. 최고위원직 사퇴하셨고 네. 경기지사 출마 결심은 했다는 보도는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제일 이제 해야 될 질문은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마 선언하실 거냐 궁금한데요. 네. 사실 당 상황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아, 내일 하십니까? 네, 내일 오전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네. 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저도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간에 이런 말 나돌고 있는 건 아시죠? 서울에는 정원호 구청장이 있고 경기도에는 한준호 의원이 있다라고 네. 얘기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네. 그 실용주의를 지방 정부에서 성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방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약간의 시대 교체, 실용주의로의 시대 교체 같은 이 니즈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로 좀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지사가 된다면 네. 지금 제일 먼저 시급한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제일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 수도권 내 그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발전 저해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경기도민들의 한 40% 정도가 서울로 출근을 합니다. 네네.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뭐 하나를 더 꼽자면은 31개 시, 군 간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네네네. 네,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네네. 내부적인 연결망을 만드는 것과 네네. 이 발전 저해를 하고 있는 요소들을 좀 제거하고 저희가 이 자립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공약에 좀 담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공개를 하실지는 의문입니다만 네. 그래도 저는 질문하는 입장에서 1호 네. 공약이 뭔지 뭐가 될지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민주당의 지금 경기지사 후보군 거론되는 분들도 쟁쟁하세요. 그럼요. 네. 내심 이분이 제일 센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전부 다 저희 당내에서 훌륭한 선배님들이세요. 예. 제가 이제 제일 막내인데 네. 예. 뭐 추미애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다선이시기도 하고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좀 법사위원장까지 하고 계시고, 예. 뭐 김동연 지사님이 현역이시기도 한데다 또 경제통이시고, 네네. 뭐 권칠성 선배님도 이제 곧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장관 출신의 네. 굉장히 행정 능력이 뛰어난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뭐 김병주 의원님도 뭐 사성 장군까지 지내신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경쟁을 좀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네. 즐거운 경쟁을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네. 들리네요. 네. 상대 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네. 뚜렷하게 경기지사를 나오겠다라고 하신 분 자체가 네. 별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구인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실제 제가 그쪽 당의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 뭐 실제로도 그렇게 구인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경기도가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60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53개가 민주당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의 득표율도 마찬가지. 네네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정권 초기에 경기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긴 하죠. 네. 지금 경기도의 아까 이제 현안들을 발전 문제, 광역교통 문제, 또 31개 시군간 연결 문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도 경기도가 네. 사실 굉장히 현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안 되면 이제 경기도로 또 많이들 나가시고 특히 이제 3, 40대 네. 직장인들이 경기도에서 요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네. SNS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있는 다주택자자 문제, 네. 양도세 중과 유예를 그만하겠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집 많이 가진 게 무슨 죄냐, 왜 악마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다주택자 중과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이거를 무슨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신 건 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정상화를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게 뭐 법을 없애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간 유예를 시켜줬던 거를 시기에 맞게 중단하고 더 이상 유예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충분한 시간을 주고. 네네. 그래서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또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를 표명하는 거라 뭐 공무원들을 좀 자극하기도 하고, 실제 대통령의 생각이 밑에 단위까지 넘어가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자극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감독원은 사실 지난해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입법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거래라든가 이런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는 국민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생활 침해로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네. 상장돼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공시 의무도 가지고 있고. 네. 부동산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국민적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량한 그 실수요자들을 좀 보호하고 이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로선 전 당연하다고 보고, 네. 없는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기능들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이 이제 지금 청구가 됐고 조만간 아마 국회로 네. 예, 그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원칙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친전을 보내 오셨더라고요. 각 의원들에게. 직접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뭐 일단 당사자가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네. 뜻을 담고 있어서 뭐 그런 뜻에 저희도 뭐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표결에 임하시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당당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